85세 박순덕 할머니에게 해피골든 빌라는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졌다. 아들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입주 안내서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프리미엄 식당, 최신 피트니스 센터, 2만 권 규모의 도서관, 심지어 미니 골프장과 옥상 정원까지.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매주 뵈러 올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해결했어요. 민수의 다정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입주 첫날부터 순떡은 이곳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현관에서부터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완벽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 박순덕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나요? 간병사 김미영의 미소는 한결같이 온화했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는 세심하기 그지없었다. 식사는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매일 달라지는 메뉴,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 맞춤 식단, 심지어 고향 음식까지 재현해주는 정성이 놀라웠다. 같은 층에 살던 이영자 할머니는 순떡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순떡아,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니. 우리가 정말 복받은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꿈이나 꿨겠니? 영자는 매일 밤 순덕의 방으로 찾아와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올라온 지 2달째였는데 아들이 사업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이곳을 추천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나를 정말 생각해준 거야. 복도 끝방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 76세의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탁구를 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순떡 누님,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진 것 같아. 그의 웃음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어르신들도 그의 에너지에 감화되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저녁 시간에는 모두 함께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영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평소 활발하고 말이 많던 영자가 어느 날부터 조용해지더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순떡이 걱정되어 찾아가니 간병사가 막아섰다. 어르신께서 특별 검진을 받고 계세요. 건강상 이유로 다른 층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사라졌다. 7층 특별 치료실로 옮기셨어요.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셨거든요. 직원들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순떡이 7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다. 죄송해요. 7층은 직원 전용 구역이에요. 면회는 당분간 제한됩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차례였다.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다며 특별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누님. 며칠만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철수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떡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다.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을 관찰해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처음 몇 주는 이곳이 천국이라며 행복해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 갑자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며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는 곧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규칙적이고 기계적이었다. 밤마다 순떡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자신이 나이가 들어 의심이 많아진 것일까? 하지만 직감은 계속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이곳은 정말 노인들의 천국일까?
아니면 아름답게 포장된 다른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 차례는 과연 누구일까? 운명적인 발견은 화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혈압약 때문에 생긴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순덕은 복도를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복도에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순덕은 호기심에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다.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간병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휠체어가 있었고 그 위에는 담요로 덮인 누군가가 있었다. 203호 처리 완료했습니다. 가족 통보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담담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3호는 어제까지 박정희 할머니가 살던 방이었다. 무릎이 아프다며 며칠 전부터 특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순덕은 용기를 내어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몰래 올라탔다. 지하 1층 버튼이 눌려 있었다. 건물 안내도에는 지하 1층이 창고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하 1층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위층의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여기는 병원보다도 더 차가웠다. 긴 복도 양쪽으로 하얀 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서 간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순덕은 심장을 진정시키며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차례는 언제쯤 될까요? 건물주가 재개발 때문에 서두르라고 해서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자신의 아들 민수였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서리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정말 민수였다. 평소 입던 정장 차림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수 씨. 치매 초기 진단서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안락사 동의서도 어머님 서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어요.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고 유족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다. 어머님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니까 심장마비로 처리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약물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부검 요청이 들어와도 문제 없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준비해야 하고. 민수의 다음 말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순덕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85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 젖을 먹이며 키운 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낸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순덕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이며 들린 대화들은 더욱 끔찍했다. 이번 달 목표량은 달성했나요? 네, 12명 처리했습니다. 수익률도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요. 가족들 만족도는 어때요? 아주 높습니다. 깔끔하고 빠른 처리에 다들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곳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도살장이었다.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체였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주 금요일, 정확히 7일 후에 처리될 예정인 상품이었다. 영자 할머니도
철수 할아버지도 정희 할머니도 모두 이렇게 사라진 것이었다. 가족들의 동의 하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날부터 순떡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같은 처지에 있을 다른 노인들을 찾는 것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순떡은 비교적 오래 머물고 있는 몇 명의 노인들을 찾아냈다. 그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대위였다. 72세의 전직 군인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시설에 대해 은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해요, 순떡 누님. 내가 군대에서 30년을 복무했는데 여기 직원들 움직임이 일반 간병사들과 달라요. 너무 체계적이고 훈련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순떡은 조심스럽게 박대위에게 접근했다.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박대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네요. 그의 군인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누님,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함께 움직여야 해요.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건 전쟁이라고요. 다음으로 영입한 것은 전직 교사였던 이정숙 할머니였다. 74세의 그녀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여기 직원들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진짜 감정이 아니라 훈련받은 표정 같았어요. 정숙은 특히 다른 노인들과의 네트워킹에 탁월했다. 70대 중반의 김회계사도 중요한 전력이었다. 평생 회계 업무를 해온 그는 숫자에 민감했다. 이상해요. 이런 고급 시설을 이 가격에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월 200만 원으로 이 정도 서비스? 절대 수지가 맞지 않아요. 분명 다른 수입원이 있을 거예요. 그의 분석이 순덕의 추측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68세의 전직 간호사 최명희였다. 그녀는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다가 딸의 권유로 이곳에 들어왔는데 의료진들의 행동에서 많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기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이 이상해요. 건강한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 없는 약들을 계속 처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너무 자주 해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명의 동지가 모인 순떡팀은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다. 박대위가 군사작전을 세우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 시설의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탈출 경로, 보안시설, 직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모든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정숙은 다른 층의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김혜계사는 행정실 근처를 배회하며 서류들을 관찰했고 최 간호사는 의무실에서 약품과 의료진들의 동향을 살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이 시설은 전국에 12개가 있는 체인이었다. 각 지점마다 월 평균 10-15명의 노인을 처리하고 있었고 3년간 총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족들과 미리 결탁하여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박대위의 분석이 충격적이었다. 보안 요원들은 전직 경찰이나 군인 출신이고 간호사들도 일반적인 간병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감옥처럼 설계되어 있어요. 탈출 경로에 대한 조사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정문은 24시간 경비가 서 있고 생체 인식 출입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후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비상구들도 모두 알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창문들은 모두 특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깨뜨리기 어려웠고 3층 이상은 추락 위험이 있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은 어때요? 순떡의 제안이었다. 내가 그날 밤에 봤을 때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박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하로 가려면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최 간호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매주 금요일 새벽 3시경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와요. 그때가 보안이 가장 허술할 것 같아요. 이정숙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교대를 해요. 약 30분 정도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순떡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6.25 전쟁 때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했던 그 시절.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냉정하게 환자들을 돌봤던 그 경험이 지금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얕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늙고 무력한 노인들이 아니에요. 각자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전사들이라고요.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순떡의 처리 예정일은 바로 그 금요일이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5명의 노인 전사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탈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금요일 새벽 2시 30분, D-데이가 시작됐다. 순떡의 처리 예정일까지 이제 단 몇 시간만 남은 상황이었다. 일주일간의 치밀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 박대위가 청소부로 일하는 조카를 통해 구한 직원 유니폼, 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과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담긴 순덕의 구식 휴대폰. 지난 일주일간 목숨을 걸고 촬영한 지하시설의 영상과 직원들의 대화 녹음 파일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순떡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지들에게 마지막 격려를 했다. 우리가 실패하면 내일 아침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곧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수천 명의 무고한 노인들을 구할 수 있어요. 오전 3시 정각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의 트럭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작전이 개시됐다. 박대위가 3층 복도 끝에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시설 전체에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정숙 할머니는 1층 로비에서 가짜 응급 상황을 연출했다. 어머, 가슴이 아파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절규 연기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연마한 실력을 10분 발휘한 것이었다. 혼란이 시작되자 순떡은 미리 준비한 간병사 유니폼을 입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 간호사가 몰래 복사해둔 직원 출입카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6.25 전쟁 때 포화 속에서도 환자를 돌봤던 그때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마자 순떡은 예상했던 대로 직원 한 명과 마주쳤다. 박 할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순떡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처리 절차 확인하러 왔어요. 내일이 제 차례라고 들었는데 미리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위층에서 화재 경보음이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가 왜?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무전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순떡은 재빠르게 복도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시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위층에서는 화재 대응팀이 뛰어다니고 1층에서는 이정숙의 응급 상황 때문에 의료진이 몰려들었다. 지하에 있던 몇 명의 직원들도 상황 파악을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순떡은 지하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감금되어 있던 다른 노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서 발견한 것은 일주일 전에 사라진 강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 같았다. 빨리 따라오세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순떡은 의식이 있는 노인들을 하나씩 깨우며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총 8명의 노인들을 구할 수 있었다. 김혜계사와 박대위도 각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고 주차장에서 합류했다. 증거 서류들 확보했습니다. 김혜계사가 두꺼운 파일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하 주차장 출구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화재 경보 때문에 비상체제로 전환한 것 같았다. 이상하네요. 할머니들이 왜 여기 계시죠? 경비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순떡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언론사에 전송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오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순떡은 계속해서 외쳤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 시설이 무고한 노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시설장이 급히 지하로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어디 가시는 거죠, 할머니?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뒤에는 덩치 큰 경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노인분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세요.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떡은 굴복하지 않았다. 비상 상황은 당신들이에요. 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죽인 당신들이 진짜 비상 상황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구출된 노인들도 용기를 내어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이곳은 도살장이에요.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들이 들이닥쳤다. 순떡이 며칠 전 몰래 신고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경찰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리에 서세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을 장악했다. 시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순떡은 휴대폰과 김혜계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경찰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이 시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봤어요. 3개월 후 해피골든 빌라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 섰다. 시설 운영진,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까지. 순떡의 아들 민수도 그중 하나였다. 법정에서 순떡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순떡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든 동지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노인 인권 운동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전국 12개 시설에서 총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구출됐고 이미 희생된 노인들의 진실도 밝혀졌다. 순떡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 노인 복지 정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실버타운은 정말 저승으로 가는 직행열차였다. 하지만 순떡과 동지들은 그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렸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